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해방 후의 혼란한 전국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을 맞이하면서 한반도에 바로 즉시 독립된 국가가 세워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해방 전국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당시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확률이 굉장히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방 직후 우리나라 건국 흐름을 주도한 세력이 다름 아닌 대부분 공산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마자 여운형은 온갖 좌파 세력들을 모아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빠른 속도로 북한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만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으로 많은 좌파 세력들이 해방 전국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급진 공산주의자였던 박헌영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운형이가 주도해 만든 건국준비위원회는 박헌영에 의해 장악되고 말죠. 1945년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를 장악한 박헌영은 여운형이가 시작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9월 11일 박헌영은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선포하죠. 한편 우익진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우익도 늦게나마 조직화에 나서게 되는데 9월 10일 안재홍을 중심으로 조선국민당이 창당됩니다. 이어서 9월 16일에는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미군정에 우호적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타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한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방 후의 전국은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극에 달해 가고 있었습니다. 좌우 대립으로 인해 갈등이 극에 달해 가고 있을 때 해방이 된 지 2달 후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 박사가 드디어 미국에서 귀국합니다.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늦게 귀국하게 된 것은 이승만 박사가 반공 사상이 확고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승만 박사의 귀국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정부는 이승만 박사를 사실상 기피 인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은 소련과 연합하여 독일 세력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소련은 미국의 우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당시 공산국이었던 소련에 대해서도 친소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극동 문제 담당 관리들 가운데서도 친소 경향의 인사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한반도의 문제는 소련과 협의하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반소반공을 외치던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귀국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이승만 박사는 국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거의 대다수는 소련 국적, 중국 국적, 미국 국적 등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이승만은 나라는 망했어도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귀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던 이승만은 이미 나라가 해방되었으나 그러한 이유로 빨리 귀국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승만 박사는 천신만고 끝에 10월 16일이 되어서야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하자마자 이승만 박사는 다음 날인 10월 17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뭉치고 대동단결하여 우리의 자주 독립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긴급한 문제는 완전 독립이 아닙니까? 그러자면 하루빨리 뭉쳐야 할 줄 압니다. 한때 뭉쳐서 우리 땅을, 우리 국가를 찾아놓고 전 인민의 총선거를 단행하여 새 국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 후에는 정치 경제는 물론이요 민족 반역자 친일파도 재판을 열고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0월 23일 65개 정당 200여 명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도 이승만 박사는 무엇이든지 하나로 만듭시다 라고 말하면서 대동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족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좌익들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파의 즉각 숙청을 요구하던 좌익들은 친일파가 다수로 구성된 한민당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를 하였지만 이승만은 그들의 반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좌익들은 하나 둘씩 독립촉성중앙협의회로부터 이탈해 갔던 것입니다. 이때 이승만의 생각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건국 문제이기 때문에 건국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 정부의 손으로 법률에 따라 친일파를 숙청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에 들어온 미군정은 조선의 치안과 구호 활동에 집중하며 당연히 독립 이전 조선 총독부의 조직과 관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친일파라고 하여 모든 사람을 배제시키면 향후 건국 준비를 위해 일할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당장은 하나로 뭉쳐서 먼저 나라를 건국하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익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승만을 가리켜 친일파를 옹호하는 매국노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만의 행적을 보면 이승만이가 친일파로 보입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일본과 투쟁하며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해방 이후 혼란한 전국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니까 친일 청사는 건국 후에 하자는 것이었죠. 이승만이가 미국의 임시정부 승인을 그토록 요청한 것은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공산국 소련이 먼저 한반도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소련에 의해 남한도 공산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건국을 하자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좌익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프레임을 씌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건국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한민국 건국을 싫어하며 방해하고자 할 만한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요? 그것은 북한 김일성과 소련 스탈린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스탈린은 이미 북한을 점령했었고 남한마저 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 좌익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대한민국 건국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고, 건국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면 결국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11월 16일 조선공산당의 공산주의자 박헌영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탈퇴를 선언하고 이승만과 결별을 하고 맙니다. 박헌영이가 친일파 제거를 주장한 것은 정말 친일파 제거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김재동 모사는 그의 책 근현대사 바로 알기에서 박헌영이가 친일파 제거를 주장한 것은 정말 친일파 제거를 위해서 주장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여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지연 작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북한에는 해방 후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비밀지령에 의해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박헌영의 탈퇴로 말미암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통해 좌우를 아우르는 하나된 통합조직을 만들어 정부를 수립하려던 이승만의 계획에는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방 후의 상황은 실로 복잡해져 갔습니다. 소련 공산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활동하던 좌익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었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좌익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해방 후에 혼란한 전국을 한 번 더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른 역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